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보면 안 돼. 새벽 4시 그녀는 낡은 천주머니를 품에 안고 숨을 죽인 채 옥상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그날마다 이선아는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누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아무도 모르게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던 걸까요?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새벽 4시. 이선아는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슬리퍼도 벗어둔 채 맨발로 복도를 걸었죠.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봉투와 촛불 2개, 그리고 오래된 라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이선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침실 쪽을 돌아보며 숨을 죽였죠. 남편 박정호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집엔 대학생인 아들 지훈만 있었지만 지훈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선아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이선아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4층, 5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보면 안 돼. 이선아는 주변을 살피며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옥상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7월 초순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죠. 이선아는 옥상 한 구석, 급수탑 옆 난간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건물 그림자에 가려진 곳이었어요. CCTV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자리였죠. 이선아는 주머니에서 초 2개를 꺼내 바닥에 세웠습니다. 라이터로 조심스럽게 불을 붙이자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선아는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선아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이선아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초가 꺼질까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초를 끄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뒤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작별 인사를 하듯 천천히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은 마치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선아는 다시 옥상 철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옥상엔 촛농 2방울만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그것마저 식혀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에 사는 윤지민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베란다로 나갔을 때 옥상 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옥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지? 무슨 기분이 이래? 윤지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날 저녁 윤지민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선아 아주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 남편분 출장 가시면 혼자 계시잖아. 근데 새벽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새벽에? 몇 시? 4시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이른 시간이었어.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잠이 안 와서 산책이라도 나가셨겠지. 새벽 4시에 산책을? 게다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 같았어. 옥상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에이, 신경 쓰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윤지민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내려오는 발소리. 패턴이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민은 우연히 관리소에 들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러 간 길이었죠. 관리소장이 CCTV 모니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윤지민은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새벽 영상도 저장되나요? 네, 24시간 녹화됩니다. 왜요? 혹시 며칠 전 새벽 4시쯤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두운 복도, 희미한 비상등, 그리고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선아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선아 씨네요. 옥상에 가시는구나. 관리소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윤지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이선아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남편분 출장 가면 꼭 새벽에 옥상 가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관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윤지민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다시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윤지민은 잠에서 깼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위를 올려다보니 옥상 난간 근처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촛불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윤지민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옥상, 촛불, 그리고 혼자 있는 여자. 뭔가 섬뜩한 조합이었어요. 윤지민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윤지민은 이선아를 볼 때마다 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도 그녀는 이선아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선아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새벽의 비밀은 그렇게 조금씩 누군가의 시선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민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본 그 촛불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관리소 문을 열자 관리소장과 경비원 노부장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장님 죄송한데요. 어제 말씀드린 그 건 있잖아요. 아, 새벽에 옥상 가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윤지민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그게요. 혹시 보안 문제는 아닐까 싶어서요. 새벽마다 옥상문이 열리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오거나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관리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지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옥상은 원래 저녁 10시 이후엔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게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야간 순찰을 좀 더 강화하자고 경비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노부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새벽에 옥상을 간다는 겁니까? 3층 이선아 씨요. 남편분 출장 가실 때마다 새벽 4시쯤 올라가시더라고요. 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0이 넘은 노부장은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경비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동네 소문에 밝았죠. 새벽 4시라 그 시간에? 네, 그것도 혼자서요. 노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마다 나간다니 혹시 귀신이라도 보려는 건가 아니면 무슨 굿이라도 하는 건가. 그의 혼잣말은 작았지만 관리소 안에 있던 사람들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지민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굿? 귀신? 갑자기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러시겠죠. 관리소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노부장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말이야. 새벽 4시에 혼자 옥상 가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 시간은 귀신 나올 시간이라고들 하잖아요. 윤지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부장의 말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3층을 지나칠 때 이선아의 집 앞을 힐끗 보았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노부장은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층 이선아 씨 아시죠? 그분이 요즘 새벽마다 옥상에 간답니다. 새벽에? 뭐하러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 출장 갈 때만 간대요. 그것도 촛불 들고요. 촛불요? 설마 무슨 의식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경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소문은 그렇게 경비실에서 시작되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마트 계산대에서였습니다. 이선아가 장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뒤에 선 두 여자가 소곤거렸어요. 저 사람 봐. 3층 사는 사람. 아, 새벽마다 옥상 간다는 그 사람? 맞아. 남편 출장 중에만 간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당 같은 거? 이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긁으려던 손이 멈췄죠. 계산대 점원도 이선아를 힐끗 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시선 속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계산 도와드릴까요? 점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계산을 마쳤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4층에 사는 김씨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예전엔 늘 밝게 인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만 까닥하고는 서둘러 지나갔죠. 안녕하세요. 이선아가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선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태도가, 분위기가 모두 변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을 정리하던 이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박정호였어요. 여보, 나야. 응, 출장은 잘 되고 있어? 그건 그렇고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박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웠어요. 당신 요즘 새벽에 옥상 간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선아의 손에서 감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구르는 감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대답했어요. 누가 그러던? 관리소장한테 전화 왔어. 보안 때문에 야간 순찰 강화한다고. 당신이 새벽마다 옥상 가니까 위험하다고 하더라. 그냥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려고 그랬어. 새벽 4시에 바람 쐬려고?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가족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갈게.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거짓말. 당신 목소리 들으면 알아. 뭔가 숨기고 있어.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이선아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이선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그날 밤 이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가 가까워졌지만 옥상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남편의 의심, 그리고 퍼져나가는 소문들.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였어요. 이선아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윤지민이었어요. 윤지민은 옥상 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는 건 아닐까? 이선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선아는 아들 지훈이 학교에 간 뒤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옥상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매년 생일마다 초를 켜던 곳, 하늘에 손을 흔들던 곳, 이젠 그곳조차 갈 수 없게 되었어요.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신문 배달 소리였어요. 이선아는 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써놓은 건지 글씨는 거칠었습니다. 밤중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이선아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털썩 앉아 쪽지를 구겨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고 슬펐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복도에 그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고 이선아는 그 소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7월 중순 장마철의 무거운 빗줄기가 지붕을 두들겼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번개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이선아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아들 지우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이선아는 손에 쥔 달력을 내려다봤습니다. 7월 7일.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였죠. 내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28번째 생일이구나. 이선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8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생일을 보내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마음도 함께 젖는 것 같았죠. 새벽이 가까워지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남편의 의심이 무서웠지만 이날만큼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 같은 것이었어요. 이선아는 천주머니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초 2개와 라이터, 그리고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우산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비상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천둥 소리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선아는 몸을 움츠렸어요. 무서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상 철문 앞에 섰을 때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문을 열자 찬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은 물바다였습니다. 배수구로 물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바닥 곳곳엔 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이선아는 우산을 펼치고 평소 가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급수탑 옆 난간 근처였죠. 그곳엔 처마가 조금 나와 있어서 비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초 2개를 꺼내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빛 때문에 불을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라이터를 여러 번 켜야 했죠.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간신히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어요. 이선아는 두 손으로 초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번쩍였어요. 번개가 옥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가 그 장면을 포착했어요. 빗속에 무릎 꿇은 이선아, 촛불 2개, 그리고 그녀의 옆에 희미하게 비친 그림자 하나. 번개는 찰나였습니다. 곧바로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CCTV 화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쩍이더니 잠시 끊겼습니다. 정기적 충격 때문이었죠. 이선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기도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 속에서 그녀는 홀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촛불이 비에 젖어 꺼지려 하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1번, 2번, 3번.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이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젖어 무거웠고 옷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초를 끄고 주머니에 넣은 뒤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이선아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옥상 반대편 건물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2층에 사는 한 입주민이었어요. 여보세요, 관리소죠? 신고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옥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너편 건물에서 봤는데 누군가 비 오는데도 옥상에 있더라고요. 아, 그거요. 3층 입주민께서 잠깐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2사람이었어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사람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관리소장은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시간대를 찾아 재생했어요. 화면엔 이선아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선아가 옥상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번개가 쳤어요. 화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쩍이더니 그 짧은 순간 이선아 옆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였어요. 관리소장은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천천히 한 프레임씩 넘겨가며 확인했어요. 번개가 친 그 순간
분명히 이선아 옆에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지? 관리소장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선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선아만 홀로 앉아 있었죠. 영상을 계속 확인했지만 다른 사람이 옥상에 오르거나 내려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번개 때문에 착시가 생긴 건가?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노부장을 불렀습니다. 노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노부장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번개가 치는 순간 노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번개 때문에 화면이 흐려져서요. 아니, 분명히 사람이에요. 여기 봐요. 어깨 라인이 보이잖아요. 노부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관리소장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사람 형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가 영상에 안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옥상에 있었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이상하죠. 이선아 씨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시간대에 올라가는 건 이선아 씨뿐인데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CCTV에 다 찍히는데요.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급수탑 뒤쪽 같은데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겠어요. 만약 누군가 숨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선아 씨한테도 연락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날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관리소장은 영상 파일을 따로 저장해뒀어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 경비실에서 밥을 먹던 경비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어요. 들었어요? 어젯밤 CCTV에 이상한 게 찍혔대요. 뭐가요? 이선아 씨 옆에 남자가 있었대요. 남자요? 누구? 그걸 모르겠대요. 번개 칠 때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대요. 그럼 귀신 아니에요?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이선아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두 아줌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영상 봤어? 두 사람 그림자 나온다던데. 진짜? 남편 출장 중에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러게. 새벽에 옥상에서 둘이 뭘 하겠어. 세상에, 그럼 바람 피운 거 아냐? 이선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렸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 바람, 도대체 무슨 오해인지 알 수 없었죠. 계산을 하고 서둘러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선아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소문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고 이선아는 그 중심에서 혼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당신 집에 있어? 박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선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응, 왔어? 출장 잘 다녀왔어? 이선아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어요. 박정호는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박정호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선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건 CCTV에서 캡처된 흑백 이미지였어요. 이선아의 뒷모습, 그리고 그녀 옆에 희미하게 서 있는 남자의 그림자. 번개가 친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습니다. 이선아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엔 분명히 자신이 있었고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상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뭔데?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누구 만난 거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정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귀신이야? 이건 그림자야. 착시 현상이라고. 착시? 사람 형체가 이렇게 똑똑히 나오는데 착시라고? 박정호는 사진을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자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봐. 어깨도 보이고 머리도 보여. 이게 착시야? 정호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날 밤 옥상엔 나밖에 없었어. 그럼 이 사진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관리소장도 확인했어. 분명히 두 사람 그림자가 찍혔다고. 이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오래 숨겨온 비밀이었고 말하지 않자니 오해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어. 이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비웃듯 웃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일? 또 무슨 핑계야? 핑계가 아니야. 정말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다고. 그럼 말해봐. 뭔데? 새벽마다 옥상 가는 이유가 뭔데? 남편 출장 가면 왜 혼자 올라가는 건데? 박정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평생 숨기고 사는 게 습관이냐? 그 말에 이선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정호의 그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평생 숨기고 살아왔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뭘 몰라. 당신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박정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대체 왜 결혼한 거야? 왜 나랑 가정을 꾸린 거야? 그건 이선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박정호는 서류 봉투를 소파에 던지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이선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흐릿한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니면 그 그림자에게? 이선아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으로 누군가가 보고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부모의 다툼을 모두 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도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7월 7일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려 했어요. 민호 생일. 민호? 그게 누구지?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족 중엔 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친척 중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생일인지 궁금했죠. 지훈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의 비밀스러운 행동, 새벽마다 옥상에 가는 일, 그리고 민호라는 이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박정호는 먼저 출근했고 이선아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식탁에 앉아 우유만 마셨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뒷모습이 힘없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학교 늦겠다. 빨리 가. 엄마, 괜찮다니까. 어서 가.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봤지만 엄마는 여전히 설거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내내 지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민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누구지? 왜 엄마는 그 사람 생일을 챙기는 거지?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대신 집에 가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지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이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데? 민호가 누구야? 그 말에 이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지우는 엄마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이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달력을 가리켰어요. 저기 적혀 있잖아. 7월 7일, 민호 생일이라고. 이선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아. 응, 엄마.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이선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했어요. 지훈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민호는, 이선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호는 내 형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선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민호를 낳았어. 20살 때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지훈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럼 형은 지금 어디 있어? 이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 세상에 없어. 돌아가셨어? 응.
몇 년 전의 사고로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형. 하지만 엄마가 매년 생일마다 새벽에 옥상에서 기억하는 형.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마다 옥상에 간 거야?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 지우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선아는 아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슬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가 한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형이 있었다는 것, 그 형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빠는 침실에서 잠들었고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로 가는 복도를 지나며 엄마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엄마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문을 노크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평범한 부부의 방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뭔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민호에 대해, 엄마의 과거에 대해.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지우는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엄마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천천히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몇 권과 편지 봉투들이 보였어요. 지우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낡아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겉면에는 입양기관 회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입양? 설마 민호 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타자기로 쳐진 글자들이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성명 박민호 생년월일 1997년 7월 7일 보호자 이선아.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입양 확정일 1997년 9월 15일 입양 사유 미혼모, 양육 불가, 미혼모.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는 것. 지훈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죠. 뒷면에는 연필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태어난 지 사흘째.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시 서랍을 뒤지자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최근에 온 것처럼 보였어요. 소인이 찍힌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이선아님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1997년에 입양 보내신 박민호 군이 2022년 3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부모님께서 연락처를 남기셨으니 원하시면 연락 가능합니다. 지우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 형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이면 지훈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랬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지훈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새벽마다 옥상에 갔는지, 왜 생일날마다 초를 켰는지, 모든 게 민호 형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했던 거예요. 지우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아, 안 자고 뭐해? 엄마, 나 엄마 서랍 봤어. 이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허락 없이 봤어. 근데 알고 싶었어. 이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민호 형에 대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훈아, 괜찮아, 엄마. 나는 이해해. 지훈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말하기 힘들었을 거야.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그럼 민호 형은 아빠의 아들이기도 한 거야? 이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은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지훈은 놀랐습니다. 그럼 아빠도 알고 있는 건가요? 아빠도 알아? 이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땐 우리가 정식으로 만나기 전이었어.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고 나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어. 이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우린 실수로 가까워졌어. 그리고 나는 임신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20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였거든. 그래서 혼자 낳은 거야? 응. 가족들도 반대했어. 낳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낳고 싶었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 이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혼자 나왔어. 아무도 옆에 없었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절망했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입양을 보낸 거구나. 응. 2달 동안 기숙사 방에 숨어서 키웠어.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지. 하지만 결국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나 혼자 키울 수 없었거든. 이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도 같이 울었어요. 민호는 좋은 집으로 갔다고 믿었어.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 민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때 엄마가 많이 아팠던 거구나. 응. 그때 나는 미칠 것 같았어. 평생 만나지도 못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이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날 옥상에서 초 2개를 켜는 거야. 하늘에서도 보라고. 엄마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지우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갈게. 지훈아, 민호 형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엄마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이선아는 아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슬픔을 이제야 나눌 수 있었어요. 지훈도 함께 울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형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그 아픔을 혼자 견뎌온 엄마를 위해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죠. 엄마, 아빠한테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지훈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선아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박정호도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집 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7월 7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28번째 생일이었어요. 이선아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민호 생각뿐이었죠.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굵은 빗줄기였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선아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옥상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 이선아는 천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초 2개와 민호의 사진을 넣었어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가려고? 응. 오늘은 민호 생일이야. 나도 같이 갈게.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우산을 챙겼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옥상 철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이선아와 지훈은 우산을 펼치고 평소 이선아가 가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급수탑 옆 난간 근처였습니다. 이선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초 2개를 꺼내 세우는 것을 도왔죠. 빛 때문에 불을 붙이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바람을 막으니 촛불이 켜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또 왔어. 이번엔 내 동생도 같이 왔어. 이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촛불 소리만이 고요함 속에 울렸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선아와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상 철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관리소장과 경비원 노부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소문이 심해서 안전점검 겸 확인 좀 하려고요. 관리소장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빗속에서 이선아와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촛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선아 씨시군요. 그리고 아드님도. 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훈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소란을 피웠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밤마다 옥상에 누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노부장이 옥상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CCTV에 이상한 게 찍혔다고 해서요. 혹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나 싶어서. 다른 사람이요? 이선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보세요. 이게 그 영상에서 그림자로 보였던 부분입니다. 관리소장이 손전등으로 급수탑 옆을 비췄습니다. 거기엔 비닐 방수포가 난간에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며 움직이고 있었죠.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 이 방수포가 바람에 날리면서
옥상 벽에 반사된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급수탑 표면이 금속이라 빛을 반사하거든요. 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귀신이 아니라 착시였던 거네요. 네,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소장의 설명을 듣던 이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든 소문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옥상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정호였어요.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당신, 이선아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관리소장과 노부장을 지나 이선아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한테 들었어. 오늘 민호 생일이라고. 박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내 아들이었단 말이지?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야. 나도 이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박정호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건 나야. 내가 그때 너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정호는 무릎을 꿇고 촛불 앞에 앉았어요.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몰랐던 일이야. 나 혼자 결정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책임져야 했는데. 박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선아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촛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관리소장과 노부장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가족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괜찮아. 그 아이 하늘에서 다 이해할 거야. 이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호도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우리 셋이 왔잖아요. 형도 보고 있을 거예요. 지훈이 초를 다시 붙이며 말했습니다. 촛불이 빗속에서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장은 옥상 계단 입구에서 모자를 벗어들었습니다. 관리소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겠네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그러게요. 사람 일은 겉으로 봐선 모르는 거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옥상엔 세 사람과 촛불만 남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박정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지우는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울지 마, 여보.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박정호가 아내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오랜 시간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손이 나란히 하늘을 향했죠. 안녕, 민호 형. 우리 또 올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박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또 오자.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빗줄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옥상엔 촛농 2방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선아는 옥상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과 아들이 민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함께 기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선아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가는 것 같았죠. 현관 밖에서 우편함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다녀간 모양이었어요. 이선아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청구서 몇 장과 함께 낡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주소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선아 발신 입양기관. 이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온 편지였어요. 3년 전 민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곳이었죠. 왜 다시 편지가 왔을까요? 이선아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입양기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선아님께 안부 전합니다. 저희는 박민호 군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양부모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민호 군이 생전에 직접 쓴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전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선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쓴 편지, 아들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다는 걸까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2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서툴렀어요. 어린아이가 쓴 글씨 같았습니다. 이선아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나는 박민호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양아빠, 양엄마가 내가 입양된 아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고도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요. 하지만 양엄마가 말해줬어요.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었다고요. 이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원망했을까봐 두려웠는데 편지는 달랐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양아빠, 양엄마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선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가 행복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했죠. 양엄마가 그러는데요. 진짜 엄마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거래요. 하지만 만날 수 없대요. 법이 그렇대요. 나도 엄마가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어떤지.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선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도 자신을 궁금해했다니, 만나고 싶어 했다니,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 내 생일 알아요? 7월 7일이에요. 양엄마가 말해줬어요. 매년 생일마다 나는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도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생일마다 초 2개만 켜줘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엄마를 위해서요. 그럼 나도 하늘에서 볼게요. 이선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호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생일마다 초 2개를 켜달라는 것. 이선아가 매년 옥상에서 했던 그 일이 민호의 바람이었다니. 엄마 사랑해요.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어요. 마이너스 민호가 이선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마지막 줄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선아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선아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안았죠. 민호야,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함과 슬픔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행복했다는 것,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정우와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선아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박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도 함께 울었죠. 형이 이런 편지를 남겼구나. 지훈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만난 적 없는 형이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이 편지 잘 보관하자. 민호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만 가지 말고 집에 작은 공간을 만들자. 민호를 위한 자리를. 집에요? 응. 가족이잖아. 우리 집 어딘가에 민호 자리가 있어야지. 박정호의 제안에 이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꽃집에 갔습니다. 작은 장미 화분 하나를 샀어요. 붉은 장미였습니다. 민호를 상징하는 꽃으로 정했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햇빛도 잘 들고.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선아는 화분 옆에 작은 액자를 놓았어요. 민호의 편지 중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은 액자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지훈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어요. 민호에게. 세 사람은 화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햇빛이 장미잎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이선아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 자리가 생겼어. 우리 집에 말이야. 박정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혼자 보내지 않을게.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기억할게. 지훈도 화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나는 형을 만난 적은 없지만 형을 사랑해. 우리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장미 화분은 햇빛을 받아 더욱 붉게 빛났어요. 그날 이후 이선아는 더 이상 새벽마다 옥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실 창가의 장미에 물을 주며 민호에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민호야. 그 인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선아는 민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였고 위로였고 사랑이었죠. 밤이 되면 달빛이 장미 화분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미는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마치 민호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한테 와줘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실 창가의 장미 화분엔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매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며 민호에게 인사했어요. 그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몰래 옥상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죠.
민호는 이제 그녀의 일상 속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이선아는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호 생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됐어. 우리 옥상에 다시 한번 가볼까?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번엔 셋이서.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철문을 열고 나서자 석양빛이 옥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세 사람은 평소 이선아가 가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급수탑 옆 난간 근처였어요. 이선아는 가방에서 초 2개를 꺼내 바닥에 세웠습니다. 박정우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촛불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올해는 셋이 같이 왔다. 이선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담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하구나. 이제 혼자 울지 마.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선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지훈도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우리 가족 모두 여기 있어.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세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어요.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며 옥상을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아는 그 바람 속에서 민호를 느꼈어요. 민호야, 엄마 행복해.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지훈이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늘에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옥상엔 촛불 2개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사랑처럼.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끄고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아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박정우와 지훈도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손이 나란히 하늘을 향했죠. 안녕, 민호야. 사랑해.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옥상 CCTV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어요. 세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다가 바람결에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로 새벽 4시의 옥상은 더 이상 불빛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햇살이 그 자리를 비췄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 창가의 장미 화분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장미잎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이선아는 화분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왔어, 민호야. 박정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우는 장미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민호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오해로 시작하지만 끝내 진심으로 남습니다. 이선아의 새벽 의식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슬픔은 나눔으로써 작아지고 사랑은 나눔으로써 커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거실 창가의 장미는 여전히 붉게 빛났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꽃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마치 민호가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영원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